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 증시 전망 10월 전망을 할 거예요. 자, 이 연휴 기간에 이틀이 이제 더 한국 증시가 쉬죠. 여러분 제가 이미 나스닥의 10월 전망을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가 1번과 2번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는데, 자, 이제 1번 시나리오 생각해야겠죠. 왜? 미 하원에서 9시간 앞두고 임시 예산안 처리했다. 일단 하원 통과지만, 상원이 남았지만, 상원에서 처리 안 해줄 가능성이 낮겠죠. 자, 근데 혹시라도 이 영상 봤는데, 월요일 날 됐더니 상원에서 처리를 안 했어. 자, 그러면 2번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확률상 이거는 진짜 이 상원 무조건 통과한다. 왜냐면 이거 상원 통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진짜 정시생명 끝날 수도 있고, 미국 일단 신용등급 강등 당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확신을 하고 1번 시나리오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시황을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일단 전망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갈 점이, 제가 이제 사실상 뭐 6월 달에 조금 잘 못 맞춰서 사실 6월 달 전망 한 반쪽짜리, 그래도 뭐 다 틀리고 그런 건 아니고 반 이상은 맞췄지. 반타작은 했지. 근데 이제 제가 6개월간 전망을 하면서 사실상 크게 틀린 적이 없었고, 7월, 8월, 9월 저는 증시 전망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7월 달에 100% 맞추고 8월 달에 100% 맞추고 그 다음에 9월에는 70%의 전망을 맞추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와, 이거 전망 진짜 잘 맞는데, 이 사람 말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잘 모른다, 내가. 정말. 그러면 저를 믿는 게 더 낫겠죠. 증시 전망에 대해서. 그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시장,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하면서 제 증시 전망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10월 말에 어, 11월 말에 그때서야 이제 증시가 좀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물론 이번에도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지만 9월 달에 제가 이렇게 살짝 그 못 맞춘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재밌는 댓글을 달았는데, 10월에 바로 가는 전망은 없나요? 바로 폭등하는 전망은 없나요?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솔직히 9월 말이나 9월 중순에 오르나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날 몇 시 진짜 그것까지 제가 맞출 수는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것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선물을 했겠죠. 근데 선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이제 혹시 선물해서 깡통 칠까봐 무서워서 제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맞출 수만은 없고, 저도 언젠가는 틀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제는 틀릴 때가 한 번 됐어. 나도 너무 너무 많이 맞췄고 틀릴 때가 됐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지만 저는 이제 안 틀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언제 틀리나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세요. 내가 언젠가는 전망이, 이거 지금 이거 내릴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준비해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폭등하고 앉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도 경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악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악재가 어느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악재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경험과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저도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제 증시 전망이 맞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이런 사실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채널보다 제 채널에 머무는 시간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팝콘 뜯으면서, 팝콘 대신에 여러분 전을 뜯어야겠지. 예. 전을 뜯고 여러분들이, 어? 그 뭐야, 동태전 이런 거 뜯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컵 좀 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틀 동안 쉬잖아. 열심히 전 부쳐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준비하실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라. 먼저 말씀드리고 요거를 시작하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라. 분명히 수요일 날 꽤 많은 변동폭이 있을 거예요. 시장이. 예,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하고 지금 뉴스와 그다음에 환율 차트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삼성전자 요런 차트들 보면서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자, 옐런 미 재무장관이 셧다운된 경제 가계 피해가 크다. 위험하고 불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옐런 재무장관이 왜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경고 한번 멋있게 때리시는데 때리고 나서 이상하게 이게 또 합의가 돼요. 그죠? 근데 이 셧다운은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악재예요. 결코 만성적인 악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터졌어. 그거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신 나간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 바닥이다. 작년에 이제 그랬잖아. 작년에 대형 채널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식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악재의 크기는 이 악재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로 지속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하시고 악재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셧다운은 항상 과거에도 일어났고 정치적인 이슈였고 이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증시에 폭락이 있었어요. 항상. 근데 그 폭락이 셧다운이 이제 트럼프가 재임할 때는 트럼프가 워낙 불확실성한 사람이잖아요. 불확실성이 높잖아. 막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그러니까 더 그 충격이 좀 더 있었던 거고, 셧다운이 어쨌든 있으면 충격이 있지만 그건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지. 셧다운이 오면 대공황이 오네. 야, 도망가야 되네. 셧다운 오면 증시 폭락하니까 도망가야 돼. 아니, 투자하면 안 되고 쉬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하수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믿고 거르는 게 좋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파월이 제가 요 기사 한번 보고 여러분들하고 넘어갈 텐데, 자, 파월이 연준이 무슨 말 하는지 사람들 알아야 정책 영향력이 생겨. 교사들의 경제 중요성, 교육 중요성 강조해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파월이?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파월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고 파월을 진짜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더욱더 제가 강조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기사를 갖고 왔는데 사실상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목적은 사람들이 연준의 정책, 연준의 스탠스를 이해해야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통화 정책에서 지금 실업률이 왜 증가해야 되는지 고용률이 왜 지금 높아지면 안 되는지 가계 소비 지출은 왜 줄어들어야 되고 높아지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이 정책 못 피는지 알아야 된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야, 우리가 지금 경제가 힘들어. 지금 사실상 우리가 호황기라고 하지만, 이게 호황기가 아니게 될 수도 있겠구나. 혹시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미국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 되고,
소비를 줄여야 되고, 또 실업률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겠구나. 고용주들이 어? 나라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서 연준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파월 의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시경제나 미시경제, 이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직접 행동하는 사람들의 심리, 이런 걸 이제 행동경제학에 가깝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대공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만들 거라고 얘기했지만 행동경제학에 가까워요. 굳이 만약에 제가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들이 결국에 경제가 움직이는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심리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후행으로 따라오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가.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지금 상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디로 많이 움직이느냐, 그럼 나는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교사들에게 이렇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였는데 제가 한 중학생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학생이 학교에서 경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를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듣는데 야,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경제 교사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탁상공론 이런 거에 빠져서 어? 있는 이런 이제 교사들에게 경제 교육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실제로 교사들이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교사라고 하더라도 탁상공론에 빠져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수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되고 말이 조금 다른 데로 새어 나갔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나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정치인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금융 선진국으로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파월 의장이 쓰는 책도 제가 한번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한번 읽어보고 싶고 이번 이 경제 위기가 잘 극복된다면 실제로 진짜로 골디락스가 온다면 아마 파월 의장은 벤 버냉키 의장처럼 나중에 노벨상 받겠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장을 일단은 바라보자.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먹고 살기 힘든데 비싼 거 투성이다. 고유가 3%대, 고물가 언제까지? 자, 이런 기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유가의 상승 때문에 그래요. 유가는 앞으로 제가 고유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서민뿐만 아니라 진짜 나중에 중산층도 이 물가를 체감하게 되면서 경제를 살갗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큰 변화가 없겠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안 좋은 악재가 나오고 대공 유튜버들이 비관론자들이 그냥 무조건 망할 것이다. 그게 마치 엄청난 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는 이유가 아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기본적인 경제 지식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의 부족함 이게 이런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가 최소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알자. 경제 어려워 사실 어려운데 어려워서 머리 아프더라도 파월이 뭐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이해하자. 최소한 ABCD 어? 의사소통 이건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자.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넘어갈게요. 자, 차트 분석 지금 시작할 텐데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보시면 지금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추세가 상방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이 바로 우리가 급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급상승하는 거 아니야? 코스피 3천 가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돌발 악재는 해결됐지만, 근본적인 악재가 남아있죠. 이놈이 우리가 해결이 돼야 돼. 이놈. 환율. 근데 환율이 해결되려면 유가가 안정세를 보여야 돼요. 어느 정도는 고유가를 유지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고환율은 유지되고 고환율은 정상적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고환율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 입장에선 고환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경쟁력 때문에. 예, 그래서 고환율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튀더라도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400대 이상으로 가서 1500대, 1600대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너무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율에 신경 적당히 쓰고 차라리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자. 코스닥 차트. 그리고 삼성전자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아니라 코스피하고 코스닥 증시부터 볼게요. 이 업종 차트부터.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요런 전망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코스피, 코스닥이 밀리면 요 정도 선이 아마 갈 것이다. 아마 제가 2400대 중반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그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죠? 나스닥이 121선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스닥이 121선까지 가면서 얘네가 이렇게 밀리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전망한 그 당시에 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이번에 이제 셧다운이 터질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이제 생김으로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셧다운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수요일 날 증시가 열리게 되면 굉장히 갭을 띄우고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종목들이. 우리가 하락한 종목들이. 왜냐면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일시적일 것이다.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차트가 지금 추세가 여기 지금 저항선이 상당히 다 지금 꺾이고 있어.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돌파하는 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서 막 급등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라면 안 돼. 제가 말씀드렸죠. 1번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 꼭.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설사 여기서
더 내리더라도 크게 내리진 않아요. 어떤 돌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런 돌발 악재가 나오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코스닥 제가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제가 아마 800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800. 제 기억에 요쯤을 아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분들도 있어요. 에이, 에이, 지금 추세로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근데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지는 아직 않았지만 여기 근처까지 왔다. 그래서 여기서 강한 반등세가 나왔고 이거는 반등세가 왜 나왔어요? 단기간에 너무 빠졌으니까 이 각도를 봐요. 단기간에 이게 공포예요. 개인들한테는 공포의 시장이었어요. 9월은 개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막 셧다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려할 때 누군가는 여기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물량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일날 시장이 열리면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의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있어도 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볼게요. 아이고. 아니 이거 아니지? 맞다. 삼성전자 볼게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죠? 자꾸 꼬리를 달아. 그럼 월요일, 수요일 날 정상적으로 우리가 큰 악재가 없이 넘어갔다면 시장이 좋겠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그지만 삼성전자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 바로 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죠. 바로 이렇게. 앞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물 역할을 해요, 이제는. 응? 이 앞선, 이 부분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매물도 있지. 그리고 차트도 지금 막 꽈배기를 그리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이평선이. 그래서 이평선이 모이는 수렴 과정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 이 수렴 과정이 10월에 있을 거고, 이 수렴 과정이 끝난 후에 방향성을 결정할 텐데, 이 방향성은 어쨌든 위로 칠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거예요. 왜? 우리 1번 시나리오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1번 시나리오가 펼쳐질 테니까 얘가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너무나도 긍정적인 모습이고 제가 우려했던 이 구간을 이탈하는가 요것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이탈하는가. 아이고 왜 이래? 아 죄송해요. 자, 이 구간을 이탈하느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된다. 그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전망은.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뭐, 부국철강을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국철강이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했어요. 이 종목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너 매매도 안 하면서 그냥 막 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요거. 자, 보시면 2023년 9월 26일 날 제가 이거 매매를 했어요. 사실 이때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매매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매매하고 있는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저번에 이제 부국철강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구독자가 작아서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많은데 제가 이런 걸 하면 어떤 이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으로 제가 오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구독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 부국철강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했는데 사지 말라고 해도 꼭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자가 작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부국철강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매도를 했죠. 지금 이걸 보시면 그리고 수익률이 7.23%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근데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매수한 근거가 이제 이
고점을 돌파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내가 매도를 했어요. 위에서 매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죠? 왜 그랬을까? 나는 약간 스윙 트레이더의 성향을 갖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종목을 끌고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어.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야. 거래도 터지고. 그거 보니까 제가 차트 보니까 위에 매물대가 어쨌든 강력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 던지고 나온 거예요. 원칙대로. 근데 여기서 갭 하락을 크게 하면서 폭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상하고 팔았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어. 약간 운이 좋았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됐잖아. 이재명이. 아니 이재명이 구속이 안 돼가지고 어? 이재명.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됐거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어? 그럼 여기서 물리겠죠.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되는 기준점이 있다면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제가 전망을 해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증시를 바라봐야 돼요.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대공황 오니까 인버스 박아야 돼.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항상 변수들을 생각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주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차트를 기준을 하거나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 추세를 이탈할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물렸어도 손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어. 응?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됐지만 향후 구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만약에 부국철강의 경우는 지금 이게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말아야 됩니까? 물렸어도. 일단 안 파는 게 좋겠죠. 왜냐면 걔 이낙연 관련주니까. 근데 이런 분석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일시적인 악재일 것이다.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악재가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악재니까 이거를 내가 물려서도 좀 더 끌고 가야지. 이런 어떤 자기만의 확신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차트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이거 완전 추세 돌아갔잖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매도 그냥 손절 뭐 반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보는 눈. 이 종목이 어떤 전망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이게 테마주인지 아니면 뭐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이런 종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니면 세력주인지 뭐 이거 작전주인지 여러분들 이 성향을 꼭 파악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 시황을 보시면서 단기 트레이더 뭐 중기 트레이더 뭐 장기적으로 보는 트레이더 다 각자만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제 시황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 오늘도 또 찍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